자, 요렇게 먼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모델링 끝난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먼저 내가 쓸 가장 밝은 화이트로 매테리얼을 밀고, 그 다음에 유리로 주는 거예요. 저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 아니 저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래. 뒤가 보이는 유리 같은 것들, 투명 재질들만 그냥 투명하게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하얗게 타는 부분들에 대한 방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돌리시다 보면은 너무 밝아서 하얗게 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먼저 이렇게 화이트로 재질을 다 밀어놓고 내가 쓸 가장 밝은 화이트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거보다 밝은 화이트는 안 쓸 거야. 물론 뭐 메테리얼이나 뭐 재질 같은 거 가져다 쓰다 보면은 더 밝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엔 톤을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밝은 톤은 안 쓸 거야 라는 의미로 화이트를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빛을 설정을 하고 나머지 설정들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냐면,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런 개념을 안 잡고 그냥 작업을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 매테리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에 이상이 생겼어요. 만약에 그래서 빛을 건드렸다. 그러면 다른 정상적인 매테리얼들에 이상이 생길 경우가 생기겠죠. 이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그 작업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매테리얼에 빛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 처음 기준이 될 매테리얼을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빛을 맞춰요. 그 다음에 이상이 생긴 매테리얼만 고치는 게 작업이 제일 빠릅니다. 만약에 맵소스를 가져다 썼는데 이게 너무 밝다, 그러면 걔를 어둡게 하는 게 작업이 빨라요. 자, 괜히 다른 거 다 정상적으로 되는데 빛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빛을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는 평소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수치값을 가지고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번에는 빛의 밝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번 클라이언트는 뭐 야구장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야외에서 빛이, 아주 강렬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였다 그러면, 이번 클라이언트는 클럽이에요. 막 어둡고 막 이런 데서 아주 화려한 조명이 빛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 매번 여러분들이 항상 쓰던 설정들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한 프로젝트 안에서도 뭐 주간 씬이 있고 야간 씬이 있고 이러면 또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요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렇게 화이트로 해놓고 이 모델링의 비례를 한번 보는 거예요. 화이트로 해놓고 화이트로 밀어놓고 요 까만 선들이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디자인한 게 비례나 균형감이나 뭐 율동감이나 조형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체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최대한 요 화이트인 상태에서 빛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빛 분위기랑 렌더링 분위기를 최대한 화이트인 상태에서 맞춰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렌더링 하기 전에 뭐 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들어가는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맞춰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요 과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요거는 왜 그 처음부터 알려드리냐면, 나중에 이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갈 거야. 이 과정을 계속 매번 시작할 때마다 밟아 나갈 건데, 왜 처음부터 이걸 알려드리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프로그램의 렌더링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Vlay에서 적용되는 그 반사, 그 성질들, 빛의 성질들 중에서 반사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반사. 자, 정반사는 그냥 온 입사각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반사는 이렇게 막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를 설정하는 세팅 값이 있어요. 네, 세팅 값이 매테리얼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반사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하이라이트가 똥 하고 맺히는 그런 게 아니라 쭉 퍼져가지고 맺혀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난반사가 심한 경우에, 반사가 심한 경우에, 일단 난반사뿐만 아니라 반사가 심한 경우에 요렇게 주변으로 빛 번짐이 생겨요. 요거를 잡는 방법은, 색 번지는 거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놨을 때 이렇게까지 색 번짐이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바로 잡아야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쉽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데, 매테리얼을 Vray 매테리얼 안 쓴 경우, Vray 매테리얼 안 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그거를 체킹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Vray 매테리얼 썼는데도 이게 심하게 두드러진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요 색번짐을 줄이는 옵션을 건드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아예 얘를 흰색으로 밀어놓고 빛 계산을 해놓고 다시 얘한테 색을 주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일으켜 놓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무튼 반사 관련된 거는 이렇게 그 반복 반사 일어나는 것들이나 뭐 이런 거에서 색 번짐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화이트일 때는 체크가 안 돼요. 근데 바로 화이트로 밀어놨던 그 화이트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색을 넣어보면 그때 바로 티가 확 납니다. 그래서 화이트로 미는 과정이, 화이트로 전체 밀어놓고 매테리얼 하나하나 입혀가는 과정이 그래서 또 필요한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굴절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굴절해서 제일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굴절을 하면 광선이 구 모양의 뭐 이런, 예를 들면 구 모양의 이런 거에 굴절을 이렇게 일으키면 가운데가 이렇게 빛이 모여서 밝아져요. 요것처럼. 자, 그런데 우리 그냥 기본 렌더링 세팅 값에서는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도 여기가 가운데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밝아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자, 요거 금에 비친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거는 Vray 옵션이 있어요. 키는 옵션이. 근데 이 옵션 값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고 심지어 렌더링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옵션 값을 제대로 맞추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리얼한 주변에 이렇게 제대로 굴절이나 반사에 그 빛이 그림자 쪽에 또 맺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것도 나중에 가능하면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먼저 Vray 세팅이나 이런 걸 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간상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정말 좋은 거를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Vray에 있는 기능인데 임포트 프록시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웨어하우스를 이용을 하다 보면 자, 뭐 요런 거 나무 같은 것들 막 가져다 쓰죠. 나무 같은 것들 가져다 쓰면 이런 것들을 잘못 가져다 쓰면 버전이 달라서 그러기도 하고, 또는 뭐 쓴 렌더링 툴이나 루비가 달라서 그러기도 하고, 썼던 루비가 나한테 없어서 그러기도 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별것도 안 했는데 화면 돌리는 것조차 버거워요. 내 그래픽 카드는 막 2080, 2080 Ti, 뭐 30, 70, 80 막 이런데 이거를 돌리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 뱅글뱅글 돌리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 막 버벅거리고, 심지어 렌더링을 돌리려 그러면 렌더링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치업 여기 올려져 있는 웨어하우스에 올려져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옛날부터 쌓여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2002년 요때 스케치업 저는 처음 봤거든요. 예. 근데 2002년이 아니라 2004년, 저는 요때 2004년, 2005년 때 이 스케치업 처음 봤는데, 요 스케치업이란 녀석이 그때부터 웨어하우스에 그때 만든 것들부터 해서 막 올리진 않았어요. 한 4년 정도 뒤부터 막 웨어하우스라는 게 생겨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쨌든 버전이 굉장히 다른 애들이 여기 막 있는 거예요. 예, 여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있던 기능이 지금 없어진 경우도 있고, 지금 있는 기능이 그때 없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 뭔가 꼬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Vray라고 마크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얘네는 매테리얼 맥 Vray를 쓴 거예요. 자, Vray는 하위 버전인 경우에는 뭐 거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근데 만약에 나보다 높은 버전인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또 기본적으로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은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무뿐만 아니라 뭐 이런 테이블 같은 거 있죠. 면 별로 없어 보이는 애들도 제가 말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웨어하우스에 있는 거는 어, 따로 스케치업 창을 여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서 뭔가 아까 작업을 했었죠. 뭐 이런 작업을 했었죠. 그러면 어, 이거를 스케치업 창을 그 윈도우 밑에 윈도우 툴바 가서 밑에 보면 스케치업 아이콘이 있겠죠. 여기서 우클릭해서 스케치업 어플리케이션을 눌러주면 새로 열려요. 스케치업 창이 하나가. 거기로 불러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쓰세요. 가급적이면.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 웬만하면은 여기에서 불러왔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가져가는 거는 버전에 대한 수정이 이뤄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얘가 모디파이
몇으로 작업되는지는 안 나와있죠. 여기 보면 폴리곤이 1425개라고 돼 있죠. 겨우 요게 1425개인데 나무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걸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네, 네. 한번 밀었더니 이거 아이디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서 한번 포맷을 하고 다시 깐 거라서 지금 뭐 그런데 뭐 어쨌든 불러왔다고 칩시다. 뭐 요런 애를 하나를 불러왔다고 칩시다. 맞죠? 뭐 요런 애를 하나를 불러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여기에 불러왔다는 얘기는 2021 버전에 맞춰서 얘가 이제 저장이 한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복사해서 여기로 가져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은 문제가 해결돼요.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해결에 이래도 안 되는 경우. 자, 이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래도 안 되는 경우. 불러와서 얘를 익스포트 프록시라는 걸로 내보내요. 자, 이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면들과 뭐 점들, 선들을 가지고 있는 이 오브젝트를 내가 원하는 면 개수만큼만 표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 같은 경우에 진짜 심한 경우에는 100만 개의 폴리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100만 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렌더링도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뷰포 여기 작업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하드웨어에 부담을 많이 줄 거예요. 뭐 이걸 돌린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내보내기를 하면 면 1487개짜리 미리 보기처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근데 렌더링 돌아가면 면 100만 개를 가진 걸로 보여줘요. 대신에 얘는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 파일이 저장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경로 하나 있죠. 네. 경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파일이 저장이 이렇게 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러와서 씁니다. 그래서 얘한테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가 적어지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아까 전에 실시간 렌더링처럼 그렇게 미리 계산이 된 면을 사용을 합니다. 계산된 면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면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걸로 넘긴 다음에 이걸로 불러와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익스포트 했으면 여기에 얘는 기본적으로 변해 있어요. 네. 자, 얘는 지금 원래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메이크 그룹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아까 어디 있었지? 자, 네. 요거를 익스포트로 내보내면 파일이 하나가 저장되는데 거기에 얘 좌표값을 제외한 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요. 들어간 대신에 여기서는 미리 보기로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면의 가벼운 파일로. 그래서
자, 요거를 불러와 볼게요. 아까 저장한 거를. 자, 불러와 보면, 자, 아까 원래 있던 녀석보다 자세히 보면 면이 조금 더 각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돼서 얘는 좀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그 간략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에 얘 원래 데이터는 외부 파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업할 때는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 되게 리얼한 나무들을 만 그루, 막 2만 그루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스케치업에서는 그렇게까지 심어본 적은 없습니다. 멀리 있는 것들은 다 그냥 판에다가 나무를 그냥 그 눕기 따가지고 예, 배경 날린 다음에 입혀가지고 그냥 판을 세워놓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사용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실제로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으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마치게요. 수고하셨어요.